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지희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보시면 머리가 아프시죠?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6월 27일, 9월 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정말 강합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번엔 전례 드문 강도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동시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대출 규제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까지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용어는 빼고 꼭 알아야 할 정책의 핵심과 동시에 비판적인 부분까지 균형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각각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까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만 묶여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도는 12개 지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항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선 대출 제한, 세금 강화,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정해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입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됩니다. 세 번째 규제가 가장 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0월 16일부터 지정 및 효력 발생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 계약건은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에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3중 규제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15개월간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엔 해제될 예정입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유지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일반적인 줄임말인 주담대라고 사용할게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돈 빌리기의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선 기존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LTV 40%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LTV는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집값의 몇 %까지 대출 가능한가를 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이라면 LTV 40%에서는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이 LTV 규칙만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10억 원짜리 집도 20억 원짜리 집도 LTV 40%만 지키면 그 이상은 문제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 이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단순히 LTV 40%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담대 최대 한도가 아파트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부터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 원, 4억 원, 2억 원의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건 역대 처음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규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15억 원 이하면 최대 6억 원 대출 가능합니다. LTV 40%라면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는 4억 원, 15억 원 아파트는 6억 원이 되겠죠.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면 최대 4억 원만 가능합니다. 여기가 새로 제한된 부분입니다. 25억 원 초과면 최대 2억 원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이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왜일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지의 주민들은 기존 주택을 떠나서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로 이주비 대출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고가주택 대출을 강하게 제한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당사자들은 상황이 다르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이 별도로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젠 주담대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볼까요? 10억 원 아파트를 산다면 LTV 40%는 4억 원입니다. 제한되는 게 없으니 그만큼 받으면 됩니다. 20억 원 아파트를 산다면 어떨까요? LTV 40%라면 8억 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최대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되어 실제로는 4억 원만 대출 가능합니다. LTV 40% 계산이 아니라 최대 한도 4억 원에 걸리는 거죠. 나머지 16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0억 원 아파트라면 최대 한도가 2억 원이라 30억 원 중 28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종 한도는 항상 LTV로 계산한 금액과 가격 구간별 최대 한도 중 더 작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억 주택이면 LTV 40%는 12억이지만 구간 한도 2억이 더 작아 최대 2억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가 아파트는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규제받는 건 아닙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일정한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규제 지역이라도 LTV,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6개월 내 전입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원칙이 좀 달라요. 무주택자는 LTV 70%, 유주택자는 LTV 6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은 시장 상황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니까 대출 신청 전에 항상 최신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이면서 비규제인 지역도 동일하게 LTV 70%, 무주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이 1.5%에서 3%로 상향됩니다. 10월 16일 시행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 소득 대비 모든 빚의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DSR은 은행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스트레스 DSR이 상향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현재 금리가 낮아도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정에 미리 더 높은 금리로 계산해서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금리가 2%라고 해봅시다. 은행이 대출을 심사할 때는 금리가 3%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금리 3%로 계산해서 월 상환액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빌려도 금리가 1% 더 높으니까 월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출 승인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다른 빚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DSR 기준이 40%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연간 상환할 수 있는 최대액은 2천만 원입니다. 현재 금리 2%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대출해줄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하지만 스트레스 금리 3%를 반영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판단해서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거나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이어도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전세대출도 처음으로 DSR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만 DSR에 반영했었습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으로서 임시로 받는 대출이라고 봐서 제외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세도 실질적인 빚으로 인정해서 상환액을 DSR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면 1주택자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받는 전세대출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주택의 위치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서울에서 전세를 들어가며 대출을 받으면 그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0월 29일 이전에는 월소득이 500만 원이고 경기도에서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금이 200만 원, 서울에서 전세대출 월 이자 상환금이 15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200만 원만 계산합니다.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나누면 40%니까 괜찮네, 대출을 더 해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10월 29일부터는 같은 상황에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200만 원에 전세대출 이자 150만 원을 더해서 총 35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3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나누면 70%? 이건 너무 높은데? 라고 판단해서 추가 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1주택자만 규제할까요? 1주택자는 일반적인 주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가정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전세를 끼고
또 다른 집을 사려고 할 때 과도하게 빌려주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무주택자는 첫 집을 사려는 사람이니까 완화해주고 2주택자 이상은 이미 규제가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거죠. 이제 규제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만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갭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세금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자기 돈 3억 원, 전세금으로 받은 4억 원,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조합하는 방식이죠. 이전에는 이런 갭 투자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만 보고 이 정도면 됐다 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DSR 때문에 기본적으로 빌릴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상환액으로 계산되니까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범위가 더욱 좁혀지는 거예요. 결국 기존에는 전세금 플러스 대출금 플러스 자기 자본을 합쳐야 집을 살 수 있는데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자기 자본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진 셈이죠.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요? 과거 정책과 비교를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를 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곳씩 규제하고 필요할 때마다 신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총 20번 이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규제한 곳 대신 규제 안 한 곳으로 수요가 이동했거든요. 이것을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 효과가 뭐냐면 풍선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가 부풀어 오르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규제 지역을 누르면 규제 없는 지역이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2003년을 예로 들어봅시다. 정부가 강남을 규제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수요가 갔을까요? 네, 분당, 용인입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2017년은요. 서울 전역이 규제되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성남, 경기도 남부 지역입니다. 또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두더지 잡기입니다. 한 곳을 규제하니까 다른 곳에서 문제가 튀어나온다는 뜻이죠. 규제, 이동, 또 규제, 또 이동,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되니까 수요는 비규제 지역으로 몰립니다. 경기 외곽의 구리, 동탄, 화성, 인천이 그곳입니다. 이미 15대책 발표 직후부터 이 지역들의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풍선 효과는 규제 정책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규제만으로는 시장 전체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점진적 규제로 집값을 못 잡았으니 이재명 정부는 한 번에 역대급으로 강화해서 이번엔 한 번에 초강도 규제를 한 것일 텐데요. 그래서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고 경기 남부까지 동시에 규제합니다. 풍선 효과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여전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규제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지하려는 겁니다.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는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과도하게 빌려서 투자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죠. 정부의 의도를 정리하면 금리 변동, 즉 스트레스 DSR와에 대비하세요. 그리고 전세도 빚으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만 하세요. 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물론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집값 폭등을 억제할 수 있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빌린 돈을 못 갚는 연쇄 부실 채무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제는 안정적인 상환 능력만 인정하고 과도한 빚으로 집을 사려는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생겨서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 비리 등을 단속하고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을 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에 유용을 전수조사하고 경찰청은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합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 가중치는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시행되는데요. 이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더 많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라 장기적으로 대출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이점도 있겠지만 진지한 비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실수요자까지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본래 목적은 투기를 막는 것이었는데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볼까요? 강남에서 아내와 아들과 살고 있는 한 직장인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넓은 평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을 팔고 새로 사려는데 기존 집 가격이 12억 원,
새집이 18억 원이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새집에 대해 LTV 40%인 7,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족한 10.8억 원만 채우면 되니까 괜찮았죠? 근데 10.15 대책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18억 원 아파트는 최대 한도가 4억 원입니다. 아무리 LTV를 적용받아도 4억 원만 가능합니다.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한 거죠. 이런 실수요자들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다는 직접 거주나 월세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데 규제만 강하면 시장이 위축될 뿐 실질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올렸을 때와 같습니다. 세금이 오르자 집주인들이 차라리 집값을 더 올려서라도 팔자는 심리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세금만 올리고 집값은 더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입니다. 경기 외곽으로 수요가 몰릴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다섯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는 이 규제가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받는 규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TV 40%, DSR 3% 적용, 주담대 한도 제한.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이 모든 규제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어떨까요?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는 이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는 국내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0억 아파트를 사려면 최대 2억 원만 대출 가능합니다. 28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죠. 30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본국 은행에서 현금으로 30억 원을 받아서 올 수 있습니다. 규제가 없습니다. 실제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대책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월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의 서울 부동산 거래는 감소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못 사니까요.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급증했습니다. 중국인의 서울 부동산 취득이 급증했고 강남 고급 아파트에 중국계 플랫폼을 통해 매물이 올라오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도 지적했습니다. 내국인은 LTV, DSR 등 다중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요. 결국 국내 시장의 불균형과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내국인 실수요자만 불이익이 생기고 현금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는 고가 주택을 쉽게 매입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규제 사각지대 또는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룹,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가장 타격이 큰 그룹입니다. 현금 부담이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실거주 가능하면 지금 매수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사라져서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특례도 있습니다. LTV 70%가 적용되는데 6개월 내 입주해야 합니다. 이 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비규제 지역 구리, 동탄, 부천, 화성으로 관심을 옮기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대출 조건이 낮습니다. 아니면 좀 더 기다리기도 한 선택지인데 2026년부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1주택자 갈아타기 희망자입니다. 갈아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되고 고가주택 갈아타기 대출 한도도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상급지 이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선매도 후매수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면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기존 주택 리모델링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겠죠? 세 번째 그룹 다주택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 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수익성 낮은 물건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10월 20일 이전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공급 확대, 수도권 집중 완화, 세제 합리화 등이겠죠.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이긴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0월 20일 이전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주담대 한도는 가격별로 다릅니다.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입니다. 전세대출은 수도권 규제지역 임차 시에만 DSR 포함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조정 대상 7년, 투기 과열 10년입니다. 10.15 정책으로 많은 논란이 있죠?
관련 추가 정책 등이 나오면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앞으로도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행정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